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2회차 그 주제에 들어가고 오늘 첫날 1강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2회차에 대한 짧게 이제 소개 말씀드리고 오늘 1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처음 저희 큰 주제가 미술의 의미 읽기와 재구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감상은 또 다른 창작이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는데요. 이번 2회 주제는 현대미술을 다루면서 그 경계 확장성과 그 보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강 들어갈 텐데요. 아무튼 이 강의가 뭐 감상자분들한테 좀 일단은 너무 몰라도 그 감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그런 문을 열고 한 발 한 발 감상의 부분에 다가가기 위한 거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 현대미술이란, 그래서 현대미술은 그 어렵게 정리하자면 한없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쉽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게 편하다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내가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씩 또 아는 것은 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의 영역이라든가 또 확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을 한마디로 지금 럭비공 보고 계신데요. 저는 럭비공을 가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럭비공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럭비공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럭비공은 발로 차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게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던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이 공이 날아가면서 이게 회전을 돌 때 무게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치 럭비공과 같다라는 게 현대 오게 되면은 매체가 발달하고 또 다양한 그 양식들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자꾸 커집니다. 커지고 매체 특성에서 상당히 다양한 다양성들을 작가들이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 자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과연 귀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는 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미술계에서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미술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새로운 양식 또 주제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지금 발달되면서 다양한 그 창의적인 탐구, 정신적인 탐구들이 진행되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전 시간에도 이 만의 올랭피아가 나왔었는데요. 이 만의 그 화면 자체의 존재성을 주장하는 이 올랭피아를 통해서 현대미술은 시작됐다. 바로 이 현대미술의 현대성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올랭피아가 미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그 대표적인 그 특징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 몇 작가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추상 미술에서는 이 형과 색 또 조형 요소인 뭐 균형, 율동, 통일 이런 그 비례라든가 이런 조형 원리만 갖고 하는 미술이 이제 추상 미술인데 이 인상파로부터 추상 표현주의까지 사고 영역에 가장 큰 변화를 끼친 3대 거장이 나옵니다. 바로 폴 세잔, 그 세잔의 그 프랑스 세잔의 그 생빅두아르 산을 보게 되면은 저 산이 일반적인 추상 풍경화가 아니라 저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잔의 그 생빅두아르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체파도 나오게 되고 추상미술도 나오게 되고 뭔가 그 산에 벌써 일반 풍경화가 아니라 뭐 선 같은 뭔가가 보이죠. 꿈틀거리는. 그렇게 되고 이제 잭슨 폴록은 예술 작업의 이제 과정의 우연성이라 그래서 이제 뿌리기를 통해서 이 추상성에서 이 자유분방하고 이 드리핑이라 그러는데요. 이 잭슨 폴록의 드리핑 그러면은 이 바로 그래서 어쩌면 잭슨 폴록의 드리핑은 동양적인 그 선 사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일면이 있어서 동양에서 나옴직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 출현이 됐고 잭슨 폴록의 이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액션 페인팅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술계에 아주 자유분방한 그 사고에 촉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칸딘스키는 이제 감정을 통한 미술로 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감정들을
그 색선면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표현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추상 미술에 큰 골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 칸딘스키의 그 초기적인 추상의 초기적인 형태로 면이라든가 이런데 색감이라든가 많은데, 마지막에 이제 뭐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 더 색선면에 더 간결함으로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 추상의 이제 극치로. 또 이런 그 인상파에서 추상까지 이제 이 3대 거장들을 거치면서 인상파의 이제 대가들이 나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색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지금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우주의 하늘의 그 용솟음 치고 꿈틀거리는 그 에너지 그 기 자체까지도 이제 고는 담아내고 있다. 또 피카소는 뭐 얼굴의 정면성이 아니라 양쪽 측면에서 보는 그런 입체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서 입체감 있는 그 입체주의를 갖다가 또 이제 만들어내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피카소의 입체파의 그림이 중요한 중심점이 입체지만은 사실은 이 그 꿈과 같은 피카소의 꿈과 같은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색감이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색의 색감에다가 그 간결한 마치 우리 동양의 서해 필묵선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 동양적 선의 이 색감이 원색에 아주 간결하면서 군살이 없는 색감으로 정말 아름답지요. 근데 피카소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의 장대천과 프랑스에서 한 화실에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을 같이 그림도 그리고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대천을 통해서 동양의 먹선이랄까 먹물이랄까 이런 걸 경험을 해서 동양적 선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 미술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또 현대성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일상에 관한 부분들이 미술로 등장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 햄버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술의 중요한 어떤 그 대상으로 이제 삼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보는 이들 또 미술을 바라보는 접근이 이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네 뭐 이런 사고들. 그러니까 미술의 경계를 이제 허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상용품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뭐 루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에 바르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미술 작품의 주요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과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미술의 영역이 평면해학뿐만이 아니라 영상 조명, 그다음에 지금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또 영상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는, 이제 완전히 표현에는 무한 경계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그런 창작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랭피아가 나오던 모더니즘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 올랭피아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현대미술로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급작하게 이제 이 현대에 오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미술에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클로아르 잔느 클로드 부부 같은 경우에 이 섬을 천으로 지금 이게 둘러친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섬도 천으로 둘러치는 것도 미술이네. 여기 클로드 짱 부부 같은 경우에는 큰 산맥도 이제 천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미술로서의 큰 스케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또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그림이 갖고 있는 그림의 이제 유일성, 그림이 하나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우라를 버리면서 그림도 대량 생산화될 수 있다라는 대중성을 또 선언하고, 또 그런 표현 방법도 확보하게 되죠. 뭐 실크 스크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림이 이제 그림이 고정된 틀로서의 그림이란 뭐다라는 그 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현대 미술 작가들이 여러 다양한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다 해체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 무한 경쟁, 창조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그런 무한 경쟁의 상상과 창조의 무한 경쟁 시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이 조지 시갈이라는 분은 실제 인물에다가 회반죽을 떠서 조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기존에 뭐 조각을 깎는다든가 이런 개념에서 또 이제 또 벗어나서 실제 인물상에다가 바로 이제 뭐 회반죽을 떠서 실제 인물을 뜬다라는 또 새로운 또 그런 영역을 또 개발해내고,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 공간 속에 그 조각물들을 또 배치해가지고 일상과 그 조각물들, 그런데 그것도 조각물인가 사람인가라는 또 경계가 모호한 그런 느낌들도 만들어내서 이 조각의 영역도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되죠. 그 지금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행복한 눈물, 로이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이 눈물의 값어치가 워낙 많죠. 이 가격으로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거리감이 좀 좁혀질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근데 그렇다면 이 눈물 한 방울의 가격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로이 리텐슈타인의 눈물은 눈물이라는 거는 그냥 눈물이지, 어떤 거는 슬픈 눈물이 있고 어떤 건 기쁜 눈물이 있고, 그건 인간들이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로이 리텐슈타인은 그냥 눈물, 절대적 눈물을 잘 그려서 그만치 유명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 만화도 이제 회화의 장르로 이렇게 지금 영역을 확장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미술에 와서 이제 마르셀 디상의 이제 변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미술사가 이제 확 뒤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개념, 정말 철학적 담론까지도 이끌어내고, 철학적 담론을 이끌어낸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미술이라는 범주 속에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 결국은 미술은 창조해내는데 창조한 원리 자체가 그 사고가 우주론적인 그 담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해석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가 됐을 때 그것은 철학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 바로 그러한 큰 장르 부분을 마르셀 디상 같은 경우에는 또 셈을 통해서 또 레이디 메이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던졌는데 이 개념 철학을 또 던졌기 때문에 또 현재 현대 미술은 또 새로운 어떤 큰 항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첫째 시간에 1강 그 현대 미술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강 그 삶의 이야기 재구성과 미술 창조 이렇게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요 얘기는 현대 미술은 결국은 이제 일상 앞전에 그 현대 미술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올덴버그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일상 용품들이 미술을 다루는 주제 대상이 됐다 이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만치 이제 일상의 이야기들을 누가 얼마나 창조적으로 창의 있게 또 이야기를 잘 꾸미고 이야기를 잘 재구성하고 하면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가 있는 거가 이제 관건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그런 작품들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아트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닉 베세지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예, 1962년 런던생이시고요. 예전에는 예술 파트에 있던 분이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상당히 예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이 예술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던 생업을 다 중단하고 이 엑스레이 기법에 대한 연구를 몇 년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초기에 이 엑스레이 작품이 가졌던 일상 대상물을 단순하게 찍었던 엑스레이와는 별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경지의 작품들이 나오는 데까지 이제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품은 이 포토그래피로 해서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분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 구매자들에게 개인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생산해내고 이렇게 팔고 마치 예전에 그 앤디 와홀이
실크 스크린으로 인물화 주문을 받아가지고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베세이지 이분도 엑스레이 그 예술에서 초기 단계에 지금 선두주자이신데요. 마치 예전에 그 앤디 와홀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요거는 뭘까요? 이게 지금 손에 집게가 있는 걸 보면은 마치 개 같기도 한데 이 진드기 같은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생명체, 외계 생명체 같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생명성을 보게 했습니다. 요 엑스레이 작품에는 제가 제목을 비판적 재구성, 새로운 탄생 이렇게 붙였는데요. 하나의 이 박스 속에 이 작품이 지금 뭐 좀 작게 축소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 크다면은 요 공간 속에, 박스 공간 속에 상당히 새로운 그 뭐 어떤 조형성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을 칼라라든가 또는 살집이 있고 우리는 몸에 뼈와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고 옷마다 칼라가 있고 그렇지만 엑스레이는 흑백 아닙니까? 흑백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또 나름대로 약간 그 환상적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중절모가 이제 모자지만은 여기 미수사에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절모가 하나의 모자지만은 뭔가 화두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중절모를 만약에 이제 들게 되면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2가 돼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베세이지 작품에서는 가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 숨겨놓으면은 그거는 엑스레이도 다 2가 해서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절모 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숨겨놓을 수도 없고 이 엑스레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어쩌면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사람 두뇌의 뭐 뇌의 그 실핏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거 양배추입니다. 뭐 이것처럼 실제가 이 어떤 그 양배추가 실제인데 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환각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고 또 이 그 지금 배트맨 나왔는데요. 배트맨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힘과 파워의 어떤 그 능력자로 이제 보이지만은 이 엑스레이 앞에서는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행백 속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투과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를 숨길 수가 있는데 지금 엑스레이 속에는 이 밖의 외관과는 틀리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또 벌어져 있고 지금 좀 센세이션한 작품을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다가 처음 저도 보게 됐습니다. 내 베세이지의 엑스레이 작품이 이제 여기까지 진화하셨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의 지금 이게 그 휴먼 미키 같은데요. 이 얼굴은 미키마우스 같기도 한데 이제 귀가 이렇게 완전히 만화에 나오는 그 미키마우스 귀죠. 그러니까 얼굴은 쥐이기도 하고 인간의 두상이기도 하고 어쩌면 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귀는 그 캐릭터에 있는 거가 결합이 돼서 이런 재미난 어떤 그 캐릭터까지도 됐고 다음 장면 보실 텐데 이제 초현실적인 어떤 느낌까지 나옵니다. 지금 인간이 이제 묶여가지고 인간은 이제 고리로 좀 묶기도 하고 했는데 사슬로 이게 상당히 초현실적 공간이라든가 그런 색감까지도 만들어내는 데까지도 연구가 됐더라고요.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요거는 뭐 꼬리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가오리 같기도 하죠. 그리고 몸에 굉장히 정교한 이제 점들이 보이는데 아무튼 뭐 지금 엑스레이를 통해서 초기에 블랙 화이트의 그 단색 무채색으로 가다가 지금 컬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초현실적 그림까지도 이제 만들어내서 상당한 진화를 한 작품의 단계까지 왔다. 우리가 일상의 것들을 우리가 엑스레이가 이제 가까이 찍을 수도 있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술 경지에서 정말 뭔가로 승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끌어냈구나. 재구성을 참 새로운 재구성을 이 베세이지 이분이 해내셨구나. 여기까지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듯 그 미술의 현대 미술은 새로운 창작성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 재구성하는 거, 새로운 창작하는 거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포스터는 벌써 뭐 한 20여 년 전
벌써 이제 그렇게 되네요.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창작 미술이 이제 일반화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2006년도, 2007년도 정도에도 이 국제 그 어린이 전시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시장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 아이들 그림에서도, 이 청소년 그림에서도 이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자기만의 이제 컬러로 이제 또 그림을 그리고 어떤 고정된 패턴, 우리가 아카데미라 그러잖아요. 아카데미 한 거에 맞춰서 여러 학생, 100명이면 100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학생들도 다양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창조적으로 잘 한다.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창조와 발상과 표현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창조하는 것도 이 재치와 번뜩이는 그 해학, 그리고 자기 탐구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세상들을 자유분방하게 그리는 그런 현대미술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AI가 얘기되고 있는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는데, 우리 예술 창작하는 것이 인간 고유의 또 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제한성을 가질 또 가질까 이렇게 했었는데 가지지 않고 무한히 이제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우리 인간들 그리고 예술 쪽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예술에서는 이 무한한 창작성들이 잘 발휘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 이 부분은 그래도 인류가 앞으로 더 새로운 곳에 창조적인 세계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무한 상상력은 크게 작동할 거다. 이렇게 좀 보겠죠. 지금 보는 작품은 그 2007년도의 학생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이제 욕심쟁이 티티라는 그 캐릭터를 그렸는데, 벌써 이맘때만 해도 이 캐릭터를 자유로운 캐릭터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얼굴 이미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력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도 상상력을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고, 우리 예술가들도 무한 상상을 펼치는 그 현대미술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는 감상자들도 조금만 노력해서 재밌는 거 또는 즐거운 거 아니면 또 현대미술적인 거를 요소를 주제별로 좀 이렇게 찾아서 보신다면은 뭐 아주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 또 새로운 예술 세계를 또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3강 보는 것에 환상이 있는 착시예술 이렇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이 착시예술 그러면 이제 아나모픽 아트다, 또 트릭 아트다, 또 뭐 착시예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최근 착시예술 자체가 뭐 상당히 또 변화가 또 많이 있으며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 그 2강에도 얘기한 것처럼 현대미술은 다양성들이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가 또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아나모픽 아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 작품은 그 가운데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이 그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있는 그림들이 비쳐가지고 여기 인물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착시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그 예술입니다. 또 지금 이 마을에 이거는 스위스 그 아티스트 그 펠리스 바리니의 작품인데요. 이 마을에 이제 기하학적인 그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서 이 멀리서 봤을 때 각 집들 앞에 이게 원이 둥둥 떠 있는 이 느낌의 착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근데 가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원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마을 전체에 원들이 하나씩 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보는 것도 그 공간 안에 X자라 그물망이 쳐져서 마치 저기를 들어가면은 딱 걸릴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공간에 이 허공 속에 저 X자 줄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벽과 바닥에 줄이 이제 있어서 그 멀리서 봤을 때 허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보이는 이 허공 속의 공간에 이 원형의 디자인이 공중에 떠 있는데요. 이 원형의 공중에 디자인이 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에 그 원형이 떠 있는 그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데 실제로는 벽면 쪽에 이제 붙여져 있는 그 테이핑 작업이죠, 이제. 자, 지금도 이제 빨강, 파랑, 노랑의 원형이 있고 가운데 이제 사각형의 구멍이 뚫린 이 원형 디자인이 이제 허공 속에 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벽에다가 이제 그 벽면에 그 테이핑 작업을 통해 가지고 허공 속에 이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실 그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집단 그 튤리라는 이 집단이 있는데요. 이 3D 그리티피 아트 작품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이제 이 허공 속에 이 별로 돼 있는 이 그 다면체죠. 다면체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찔릴 것 같은 이 다면체. 근데 이 작품들은 이 벽면과 바닥면에다가 테이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 가서 봤을 때 이 허공 속에 이 다각면이 들어가 있는 3D 그래피티가 되는 거죠. 그런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리고 이 그래피티 팀들이 상당히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뭐 그 사실화적인 착시 현상이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만 또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캐릭터적인 디자인 요소도 이 3D 그래피티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간 예술에 지금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보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이 팀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작품에 가까이 같이 껴있지 않습니까? 네, 현실감이 좀 느껴지죠. 말은 아주 그 페가소스가 가운데 뿔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날개가 있는 뿔이 있으면 저기 유니콘인데 지금은 페가소스인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청마의 그 페가소스가 크게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달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지금은 그리스 신화의 미노타사우루스, 피카소도 이제 이 미노타사우루스 신화를 많이 했죠. 근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벽면에다가 이제 이건 이제 그린 이 장면이고 오른쪽은 하나가 이제 완성됐을 때 멀리 공중에 떠 있는 이 페가소스 미노타사우루스를 볼 수 있는 이 3D입니다. 자, 그냥 이 보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 트리가트 몇 개만 조금 더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상어가 막 튀어나오죠. 예. 여기는 이제 길거리에 이게 도시가 이제 배가 있는 그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 튀어나오는 이런 장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니콜라스 아른트의 작품 길거리 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또 이제 허공에 떠다니는 환상적인 3D 작품을 만들었는데 큰 뭐 크로코다일 악어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예. 그럼 이 시간에 그 착시 예술 그리고 3D 예술까지 다 한 번에 다 훑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많은 거를 좀 보았습니다. 뭐 이번 진행하는 시간이 짧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다양성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좀 많은 걸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강 움직이는 미술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미술학 작품 그러면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그 한때 한 2000년도 정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러고 크게 대형 행사를 한번 이 키네틱 아트에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테오 얀센이라는 분이 이 키네틱 아트를 이 한국에서 아마 크게 대대적으로 아마 보여줘가지고 아마 그 대중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한번 그 키네틱 아트의 거장 테오 얀센의 작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테오 얀센 거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쩌면 뭐 거의 대지 미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지 위에 이 움직이는 그 거대한 그 구조물이 이 대지를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지만은 그 배경이 이 대지를 중심으로 큰 바다라든가 큰 들판이라든가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와 함께하는 그 키네틱 아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구조물이 상당히 이제 큰 구조물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동영상을 제가 누르게 되면은 이 큰 구조물이 막 걸어가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동영상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보시면은 이 큰 구조물이 이 거구가 이 대지를 쿵쿵 울리면서 이렇게 걷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이 아마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오 얀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키네틱 아트지만은 앞 시간에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지를 배경으로 해서 거대한 구조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지와 함께하는 그런 그 키네틱 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설계도를 여기 이번에는 그 해변 동물이 나오는데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물이 하나의 일단 일반적인 그런 그 작품보다도 상당히 치밀하고 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도 그 우주를 나르기 위한 그 날개 틀에 대한 설계를 많이 떴었는데요. 지금도 이 키네틱 아트인 경우에 실제로 그것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잡한 구조의 그 설계도를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구조물은 조금 단순해 보이는데요. 더 치밀한 어떤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들이 일단은 한번 밀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도 없고 또 외부에서 에너지원을 가져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큰 그 구조물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구조물화되어 있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작동돼 가지고 큰 대지를 활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이제 올림픽 때 그 성화를 받기 전에 이제 이 구조물에 이 불을 받는 그 작품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가 이 성화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멋진 그 예술품을 연출하거든요. 자, 다음은 그 알렉산더 칼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일단은 그 테오 얀센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 살펴보시면은 그 장엄한 그 구조물의 그 움직임을 한번 또 감상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알렉산더 칼더는 그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라고 이제 이름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 더 유명한 거는 이제 모빌의 창시자잖아요.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왔고, 모빌 그러면은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시던 바로 알렉산더 칼더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상당히 구조물적인 작품도 이제 많이 해서 이제 거장답게 나름대로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내공이 있는 작품을 또 이제 하시는 걸로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그 모빌에서 부분이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 현재는 모빌을 넘어서 이제 큰 구조물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알렉산더 칼더의 이제 모빌 보고 계신데요. 이 모빌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모빌이라는 것 자체가 만드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고 무게중심을 나눈 다음에 다시 그쪽에 또 추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활용 영역이 이 공간 연출하는 부분도 있고 공간 예술로서의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용인 경우에 학생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는 그 기능보다도 뭔가 좀 평면을 이탈해서 입체적인 뭔가를 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모빌 만들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내는 학습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럴 때 칼더 이분께서 이제 이 모빌 영역을 제시한 부분이 교육적인 또 틀에서 볼 때도 상당히 또 재밌다, 그리고 할 만한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모빌이 지금은 그 매체가 문화기술을 이용해서 매체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시대지만은 조금 수작업과 같은 이 단순한 그 움직임의 예술, 이 모빌도 조형성으로서 상당히 전통적인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빌에는 가운데 이 모빌의 추에 달려있는 그 잎사귀 같은 부분에 구멍들이 뚫려서 나름대로 공간에서
좀 뭐 재밌는 그런 공간 연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봤던 그 모빌이 이렇게 이제 공간에 배치되면서도 하나의 이제 이 이제 공간 부분에 조각물과 같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조각물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중간 과정적인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빌에서 좀 입체로 서 있는 모빌의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요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명히 이제 모빌이죠. 모빌인데 아마 그냥 보기에는 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무슨 학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초등학생들이 뭐 미술 작품 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상당히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알렉산더 지금 칼더의 작품이신데요. 좀 아마 그 좀 복잡한 구조도 좀 있을 법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많은 대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더 들수록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텐데 이 알렉산더 칼더도 이제 그 깊이 있는 예술 쪽에 이제 몰입을 할수록 이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아동과 그 동심에 가는 부분들을 이 물고기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나왔던 모빌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공공미술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이것도 지금 모빌 부분이 이제 확장하면서 이렇게 공공미술에서도 약간 움직임이 있는 이 느낌으로 여기도 연결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여기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아현동 가는 그 방면에 이 작품이 있는데요. 조나단 보로스키 망치질하는 사람 지금 장면을 두 개의 그림을 놓은 게 이게 계속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망치를 계속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노래하는 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단순한 소리가 울리고 얼굴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움직임에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키네틱 아트로서의 조각물이기도 하고 또 키네틱 아트이기도 한 어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 키네틱 아트를 보여드리는 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미술에 오게 되면은 상당한 매체라든가 매체 미디어들이 활용되면서 문화기술력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술에서 직접 그 문화기술이라든가 매체를 활용한 거 말고 예술가들이 손으로 직접 핸디메이드라든가 수작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또 메리트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키네틱 아트 부분은 고난이도의 아니면 완전히 매체를 활용한 이런 쪽 예술적 면보다도 작가들의 좀 수공적인 작업이 또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키네틱 쪽인데 한번 작가들이 또 해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예술에서의 그 부분에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참 재미있거나 아니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배출을 따로 뽑아가지고 키네틱 아트로 좀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 작가들도 한번 뭐 키네틱 부분에 자기 작품 세계에서 한쪽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우리 보는 감상자들에게도 또 평면 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이 현대미술은 상당히 그 장르라든가 그 표현 방식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키네틱이도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좀 감상했으면 해서 이번에 키네틱 아트 같이 한번 감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강 명화의 재해석과 상업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의 꼭지에 넣은 건요. 먼저 1번 여기 이제 5강에 아트 마케팅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술에는 우리가 예술을 순수하게만 이제 감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작품을 예술로서의 접근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그림을 그려내고
그래서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작품 제작 의도라든가, 그런데 그 의도 속에 큰 그림, 빅 아이디어가 있고 그 빅 아이디어가 주제인데 이 주제를 잘 알게 되면은 이 그림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하고 이 그림이 무엇인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감상도 마찬가지로 작품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은 예술이라는 것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어 있는 그 범주가 또 일상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사실 눈을 돌려서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곳에 예술품 또 작품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명화라든가 명품 또 알려져 있는 그림만 예술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우리의 그 예술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좀 돌아보자. 그래서 아트 마케팅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예술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아보고 이제 예술품을 발견해내는 그런 눈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아트 마케팅에 이제 먼저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봤던 그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상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제 입생로랑에서 이제 뭐 향수라든가 입생로랑에서는 또 뭐 사치품 같은 부분을 만들어낼 때 쓰이는데요. 아마 이제 향수 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입생로랑에서 이 대대적으로 그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상업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업 광고를 만들게 되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다른 작품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앤디 와홀이 우리의 미술 작품, 예술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를 해체해서 대중미술을 만든 것처럼 명화들이 저렇게 우리 삶 속에 내가 광고라든가 물품을 또 구매하고 일상용품을 사용하는데 그 속에 연관돼서 또 이렇게 사용되네라고 봤을 때 예술품을 명화를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볍게 본다는 거는 또 너무 뭐 만만하게 보거나 쉽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거리감을 두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감 있는 것보다도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또 광고의 메리트가 우리와 또 일상에 또 근접시키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여성분이 개인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명화인 모나리자를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그 지금 아트 마케팅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연출해서 그러면 나도 내 홍보에 모나리자 써봐도 되겠네, 뭐 이런 이 정도까지는 아이디어 아마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이제 뭐 지금 귀고리 소녀 보고 계신데요. 귀고리 소녀가 지금 쓰인 것이 지금 이거 밀크 회사에 우유 선전을 하는데 그 귀고리 소녀의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광고로. 그리고 광고로도 뭐 여러 액션을 하는 동작이 있다든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코 밑에 우유에 뭐 흔적 하나 싹 묻혔는데 뭐 우유 광고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미 이제 이 아트 마케팅에는 이 명화나 명작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만치 인지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인지도를 내가 그냥 갖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인지도가 갖고 있는 정도의 위상을 내가 거기에 넣음으로써 상품적 가치나 아트 마케팅으로 넣음으로써 그 인지도를 동시에 내가 같이 어려움 없이 그 정도까지를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뭐 명화를 이 광고나 아트 마케팅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드바드 뭉크의 이제 절규 같은 경우에 지금 저 LP판 뭐 이런 쪽에 그 테크노 음반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음악과 관련된 이런데 이제 광고에 쓰이고 있고, 이 보티첼로의 이제 비너스의 탄생, 이제 비너스가 물에서 막 올라오는 그 신선한 어떤 그 신화적인 이야기죠. 보티첼로의 작품인데요. 여기도 이것도 이제 그 쓰입니다. 그 이제 아트 마케팅으로 이제 영화에 이제 이게
포스터로 이게 좀 가볍고 좀 퍼니한데요. 좀 약간 해피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너무 또 무겁게 다루고 또 그러지 않고 조금 가볍게 다룸으로써 이제 또 좀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패러디의 요소죠. 패러디가 이제 좀 희극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퍼니하기도 하고 또 패러디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해학성이라든가 희극성 속에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슬쩍 담아가지고 그 속에 의미와 상징, 문화적 코드를 넣어가지고 패러디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꼭 무겁지 않아서 좋은 점이 이제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도 명화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인지도를 바로 활용해서 쓰는 그런 재미를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그르의 이제 이게 마르지 않는 앵그르의 이 샘이라는 작품이 워낙 유명한데 지금 향수 회사에서 이렇게 경쟁하듯이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윈저는 이게 술 회사인데요. 술과 향수에서 충분히 이렇게 지금 앵그르의 샘에 갖고 있는 인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광고의 아트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작품들을 활용해서 쓰는데 지금 사실 앵그르의 샘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 미술에서 많이 나왔지만 일반들에게는 좀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숨겨져 있는 그림으로서의 퀄리티가 있어서 지금 향수 회사하고 또 이런 술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퀄리티 있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샘의 작품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앵그르의 샘 한복을 입다 이게 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지난 18년도에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코엑스에서 진행됐던 행사에 곽승용이라는 작가가 이 출품을 했는데요. 앵그르 그러면 일단은 서양에서의 그림이고 또 우리는 동양이고 그럼 우리와는 별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앵그르의 샘에다가 한복을 입혀줌으로써 이제 동서양이 만나는 그런 문화적 랑데뷰 또 문화적인 어떤 연결점 같은 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히니까 또 나름대로 근데 옷은 한복인데 이제 얼굴이 이제 서양 얼굴, 그리스 얼굴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샘도 이 항아리도 이제 우리 거를 항아리를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제 완전히 그거는 바뀌어 버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앵그르의 샘에다가 바로 한복을 입히면서 패러디한 느낌을 좀 주고 서양의 문화에다가 우리 한복을 입힌 그런 아트 마케팅을 했다.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작품들이 예술적으로 예술성은 인정받아서 이제 유명 작품들이 됐는데 그 작품들이 상업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쉽게 다가오는 상품 광고로는 어떻게 쓰였고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의 일상화 또 대중화 부분도 우리 일상 속에 항상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패러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상품 개발하실 때 한번 재미난 아이디어 한번 내봄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강 표현이 자유로운 샌드아트. 이렇게 다른 거는 그냥 제목을 뭐 샌드아트 이렇게 되면은 안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이거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좀 쉬운 겁니다라고 표현하려고 표현이 자유로운 샌드아트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샌드아트 그러면 모래아트, 모래로 한다라는 건데 모래로 뭘 하느냐? 하얀 판에다가 모래를 올려놓고 손으로 모래를 움직이면 모래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밑에 영상 카메라를 달아서 이 움직임이 그대로 화면에 전송돼 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미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쉽다, 뭐 어렵지 않다. 그래서 표현이 자유로운 샌드아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모래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왕이면은 하나의 이것이 이제 예술 작품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스토리가 있고 간략한 스토리가 있는 다음에 이 스토리대로
기존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어느 정도 만들겠죠. 만든 다음에 이 스토리상에 있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모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모래 동그라미가 나오고 세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으면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야기에 따라서 뭐 새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계속 영상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 들어오고, 화면은 대형 화면으로 나가니까 그 자체를 비추게 되면은 바로 영상 애니메이션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아트, 지금 처음에 이 표현이 자유로운 샌드아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애니메이션 분야 중에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애니메이션 할 때는 지금 뭐 손으로 그리는 그림, 먼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그리는 이제 그림, 이 여러 컷을 그리는 그런 칼라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그림 애니메이션들이 있고, 또 뭐 클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스틸 기법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뭐 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중에 이 모래로 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좀 과정이 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가 있는 다음에 소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입체를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뭐 가게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조그만 그 소품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게 돼 있는데, 지금 샌드아트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 위에서 모래를 밀면서 이 모래를 밀면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 밀었을 때 뭐 어떤 집 모양이 나온다든가, 요렇게 밀면 또 자동차 모양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 형태를 만드는 훈련을 좀 하고 나서 형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자유롭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서 밑에 이제 라이트 박스가 비치면은 모래가 이제 밀리면은 모래가 밀어내서 없는 부분은 검정이 되고, 모래가 민 부분은 화이트가 돼가지고 블랙 화이트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은 여기 삐에로가 있는 것 같죠? 가운데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이용해서 또 움직이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해서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로 미는 것도 있지만은, 모래 대신 이제 밀가루와 검은 판에다가 밀가루를 이제 뿌리고, 밀가루를 모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샌드아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모래보다는 좀 부드러운 측면, 부드러운 표현하는데 좀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래는 좀 거칠기도 하지만은 또 자유로움이 있고, 밀가루와 검은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우면서 곱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부드러운 표현들, 또 아주 좀 민감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의 표현에는 또 고운 밀가루가 또 이제 또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샌드아트의 특성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흑백의 실루엣을 통해서 상징성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미지의 가변성이 있다. 이미지를 얼마든지 변형을 시켜서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나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야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걸 맥락적 사고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고 방식, 또 내용을 말로 하지 않고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림에는 다양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손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육용으로 상당히 좋은 이런 장점이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구글을 통해 가지고 샌드아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지금 최근 상당히 많이 이 샌드아트 쪽에 이제 접근을 해서 샌드아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샌드아트를 이게 이제 아주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그룹이 돼 가지고 샌드아트를 구현을 해줘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뭐 문화원이라던가 또는 또 뭐 양로원, 또 어떤 기관들, 공공기관에서 또 특별 행사, 이런 행사에서 이제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번에 어떤 공연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샌드아트 하는 분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만치 이제 이 샌드아트 활용 부분이 상당히 이제 확장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검색한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재미난 그 샌드아트들 지금 작품 완성된 것들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을 또 많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 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에다 그래서 오려서 하는 건 절지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절지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기법에는 1초에 36초라든가 30초 찍는 거 말고 일본에서 일본 만화 영화를 리미티드 기법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 커트 1초에 그 채워야 될 그 필링 커트를 좀 많이 빼서 좀 끊어져 있는 맛을 주는 것이 좀 리미티드 기법이라 그러는데, 일본 만화 영화는 리미티드 기법을 많이 해서 저렴한 단가에 좀 제작 단가가 조금 저렴하게 갔을 때 제작 비용도 장점이 있지만은 만화로서 좀 만화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디즈니랜드 만화와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아주 부드럽고 좀 그렇게 한 그 만화와는 조금 틀린 그 맛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리미티드가 숫자를 좀 적게 하는 그 장수가 적은 느낌이지만은 그 만화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지금 샌드아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아주 어렵지가 않고 우리 쉽게 접근해서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좋고, 작가 선생님들은 자기가 그리는 예술 분야에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샌드아트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영상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시할 때 많은 감상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표현 영역이 자유로운 그런 영역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자료는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여기 겨울왕국 주인공들 캐릭터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손으로 아주 예민한 여기까지도 그려낼 정도로 여기는 이제 기술력을 그리는 기술을 좀 익혀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사실적인 묘사까지도 이게 샌드아트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초등교육에 샌드아트 활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논내는 여기는 지금 동영상이었지만은 그냥 사례로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제작 방법은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콘티가 있고 실제 제작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은 손으로 얼마든지 이제 이 모양들이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들은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고정된 해석이 아니라 그 이미지의 맥락상에 즐거운 그 해석을 달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샌드 아트 제작이 나름대로 이점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샌드 아트, 표현이 자유로운 샌드 아트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제 어렵지 않은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도전해 봄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이 작품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강 랜드아트 대지미술 하겠습니다. 랜드아트라 그러면은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나? 네, 맞습니다. 땅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린다라는 거는 하나의 드로잉인데요. 이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드러내는 것 자체를 예술에서는 드로잉이라고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지미술이 예술가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대지미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좀 재밌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 자체가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서 작품을 만들고 감상자들이 그 작품을 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예술 작품 또 작가가 유명해지고 그 작품도 유명해지고, 그러면 작품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 작품은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집안의 창고에 갖다 넣게 되고 일반인들은 그 작품을 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품을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나의 명예가 올라간다면 내 작품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비싼 가격의 작가가 되면 내 작품은 일반인들은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작품은 이제 돈 있는 쪽에서 가져간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게 되고, 내가 돈 있는 사람의 창고에 내 작품을 집어넣기 위해서 작품을 했나? 이런 의문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유한 쪽에서 또는 재력을 통해 가지고 예술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려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대지에다가 대지 미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시작한 대지 미술 작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대지 미술에는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이 작가들이 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몇몇 작가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크리스토와 잔느 클로드 부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부는 이제 평생 동안에 예술가로서 이제 동반자로서 많은 일들, 업적, 미술사적인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존경을 하죠. 먼저 이 크리스토와 잔느 부부의 이 압도적인 대지 미술을 보실 텐데,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독일의 국회의사당이거든요. 이 국회의사당은 좀 일화가 아주 좀 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국회의사당이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24년 동안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동안에 독일에서 승인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독일 안에서는 이제 국민투표,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독일 의사당을 천으로 덮자는 데까지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에서 이 국회라는 것이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표현의 자유, 표현한다는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의 자유를 예술가들에게 허용하는 데까지도 오픈했구나.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하려는 의지가 큰 그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독일의 국회의사당을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짱클로와 이 부부가, 크리스토퍼 짱클로 부부가 독일 국회의사당을 24년에 걸쳐서 노크를 해서 그러니까 1971년도에 구상해서 94년도에 승인을 받고 95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하게 되니까 완성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전시가 되고, 전시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곡에 이 발리 커튼을 보는데,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제 방파제 같은 이 막을 이제 치는 대지 미술. 마치 이제 계곡을 막고 있는 큰 하나의 이제 천막이죠. 천막인데, 이 인공위성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흔적이라는 것이 인공위성에서는 자연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지미술 작가들이 대지에다가 인간의 흔적을 남겨가지고 멀리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에도 인간의 인공적인 흔적이 자연 속에 있게끔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지미술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스케일이 뭐 이제 상당하죠. 자, 요 대지미술은 마지막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한번 설치됐을 때만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 대지미술 하기 전에 이 설계를 하는 스케치 작품이죠. 이 한쪽에는 이 스케치 작품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스케치 작품하고 이 스케치 작품을 옮겨서 이 계곡을 막은 작품하고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거 짱클로드 부부 같은데, 이게 요거는 지금 우산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일본에서 했고요. 이 우산이 이게 평야에 이게 쫙 깔렸을 때 멀리 창공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인공으로 되어 있는 일정한 마크 같은 것들이 땅에 점처럼 박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흔적을, 인공적 흔적을 자연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색다른 어떤 그 조형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지금. 네, 스케치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스케치에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철거를 하게 되면 남는 게 없고 결국은 이 스케치한 것만 남게 되는데, 이 스케치에서 강렬한 그 대지에다가 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설계도가 들어가 있죠. 예, 나름대로 또 정교하고 예술적 이렇게 또 승화된 부분이 있고, 지금 짱클로드 부부 같은 경우에도 대지 미술의 실제 작품이 없기 때문에 그 스케치가 상당한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 가격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그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면 회화와는 틀리게 또 그 평면성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남기지 않는 부분의 이제 영역인데요. 그런 만치 이 스케치가 이게 드로잉이죠. 드로잉이 상당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품이 지금 핑크로 지금 섬을 덮다라는 건데, 1983년도에 인간이 이러한 창작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작 행위 자체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줘서 이 짱클로드 부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표현이 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제목이 둘러싸인 섬은 80년에서 83년도에 3년에 걸쳐서 4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80년, 81년, 83, 84 이렇게 하면 83년 한 3, 4년에 걸쳐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래 걸렸던 작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집내반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다가 직접 이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멀리서 보게 되면 인공위성 멀리서 보게 되면은 뭐 외계인들이 왜 했나라고 하는 그 마크가 있는데요. 사실은 작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이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짐다인의 작품이 이제 초거대한 이 땅에다가 이제 하는 작품인데, 흙이라든지 모래, 얼음, 이런 대규모의 이제 땅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서 노동을, 이 단순 노동을 계속 해가지고 이 엄청나겠죠. 이걸 치우고 직접 여기 노동하는 장면 나옵니다. 예. 직접 그 행위 미술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이 팀원들이 전부 직접 몸으로 다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노동 현장이 지금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대지 미술 하는 분들은 이 현장에서 이 노동하는 것 자체, 이거를 즐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화에서 이 대지 미술 작가들의 그 개인적인 육성을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자연이 자기를 부르지 않지만은 나는 자연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 항상 자연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자연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어서 이 자연 속에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 대지 미술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큰 나름대로 뭐 또 가치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멀리 그 항공에서 지금 멀리 내려다 보이면서 이 대지 미술하는 걸 보고 계신데요. 마치 정말 조금 전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인이 뭐 와서 뭐 했나 뭐 할 정도의 그런 스케일이죠. 근데 직접 손으로 다 했다는 거가 좀 놀랄 만한 거죠. 지금 이거 나선형 방파제도 초기에는 이 주변의 흙물이 진흙탕 물처럼 뿌얘졌는데, 나중에는 이 방파제가 로버트 스미슨의 이 방파제는 나중에는 이 주변에 이 소금물에 소금이 이렇게 쌓이는 식의 이 방파제로 이제 변화가 일게 된 걸 이제 볼 수가, 나중에 자연의 형태가 이제 변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앤더 골드워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대지가 필요하다. 바로 이제 그러한 자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대지 미술가들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연의 일부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대지와 함께하는 예술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구가 이런 대지를
대지를 지키고 또 대지의 자연의 모습을 예술로 승화해 가지고 우리에게 대지의 모습이 인간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다움으로써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구멍 주변에 그 로엔 단풍이라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추상적이기도 하고 블랙홀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특이하죠. 또 마지막 몇 점을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을 가지고서 감동적인 북극, 제목이 감동적인 북극입니다. 그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게 인공적으로 자연석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기하학적 형태를 자연에다가 놨는데 여기에는 기계를 통해서 깎았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조합을 해가지고 인공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는 떠내려온 물에 떠내려온 나무들을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에서 인공적 모습을, 그러니까 기하학적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앤디 골드워시의 이제 구글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이제 취합을 하고 모아가지고 자연 그대로 해서 아무 인위적으로 뭘 가하지 않고 자연에서 채취한 모습 그대로 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이 관련 작품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대지 미술을 나가면서 크리스토퍼 짱클로와 부부의 섬을 둘러싼 섬이라든지 또 대지 미술을 살펴보면서 또 뭐 골덴 워시라든지 짐 데네반이라든지 몇 분들의 그 대지 미술 작가들을 살펴봤는데 마치 뭐 우주선을 통해서 만들었나 할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직접 손으로 몸으로 또 다 이렇게 대지와 직접 만나면서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치관은 자연과 인간이 정말 하나 된 것을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미적으로 승화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지 미술 같이 하시면서 대지가 또 우리 미술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모하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강 마르셀 듀상의 샘, 8강 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뒷상의 출연은 상당한 이 화단과 예술계, 어쩌면은 미술 철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게 돼서 뒷상의 출연과 출연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할 정도의 그런 사실은 굉장한 찬사죠. 이 찬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치 뒷상은 미술사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마르셀 뒷상의 지금 초상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어떤 사색의 철학적 이면이 충분히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얼굴상입니다. 이마에 눈에 벌써 눈을 콱 찌부리고 있는 눈 미간 사이가 깊이 있게 상당히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진 어떤 이 동양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큰 선비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 사상에서는 또 뭐 도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깊은 자기만의 사색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관통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도인의 모습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도 할 만한 그런 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관상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치 상당히 철학적인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의 또 족적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르셀 뒷상은 20세기 전위예술의 혁명가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큰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그게 이제 일게 되는 게 소설가 루셀을 한번 만나게 되면서 열광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열광의 내용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가들은 상상력을 글로,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셀 디상이 이제 소설적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뭔가 환상을 만들어내고 또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자체에 높게 평가를 본인이 한 거죠. 그래서 크게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예술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통찰안을 가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마르셀 디상은 예술가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물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미 예술가들은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제 생산품이 완성된 건데 만들어진 물감을 써서 또다시 다른 거를 만든다. 그럼 이미 만들어진 물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들 못했었는데 이 튜브 물감이라는 것은 제조된 생산물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그 완성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라는 그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죠. 튜브 물감을 통해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뉴욕 화단을 놀라게도 하고 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대량 생산하는 물질 시대의 상품들은 예술가가 창작하는 오브제로 삼다. 이제 이런 큰 화두를 이제 던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37세에 이미 예술가로서는 큰 업적적인 그 활동의 그 큰 족적이죠. 이 화단에 할 거는 다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활동을 다 중단하고 체수에 몰입을 하고 일명 그 위대한 침묵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조용하게 그 체수 활동가로 하시면서 잠적을 한 위대한 침묵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셨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의 생애를 이제 1, 2, 3기 이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쭉 얘기 나온 거 속에 이 생애 1대기, 2대기, 3대기, 4대기로 구분할 정도의 그의 일기를 미술사에서는 또 존경의 또 경의의 모습으로 일생을 또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그 중요한 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무트라는 그 셈은 당시에는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그 작품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출품을 뭐 거부당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이 출품됐던 이 작품은 그 분실돼서 소실돼서 없고 똑같이 그 이후에 15개인가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다 원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보고 각 나라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외국에 출장 가듯이 이 원본이 해외로 이제 돌면서 마르셀 디상의 원본 넘버 1, 넘버 2 해서 이제 에디션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본 원본은 없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든 원본이 15개 정도가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돌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실제 이제 변기를 만든 부분에다가 알무트라는 사인을 그러니까 요거는 마르셀 디상의 본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름을 여기다 써서 내서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기를 통해서 결국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만든다라는 이 레디메이드에 대한 개념을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예술이란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라든가 궁극적인 가치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재정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술은 창조가 아니고 발견이다. 그래서 창조론을 그동안 다들 뭐 새롭게 뭘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건 창조한다라고 개념화했었고 작가들도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마르셀 디상 같은 경우는 개념 미술을 결국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물감이라는 거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찾게 된 거니까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예술은 발견이다라는 이거는 이제 과학적 원리인데 과학적 원리가 이 미술계에도 똑같이 적용돼 가지고 예술을 재개념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 작품들 여기 지금
나머지 뭐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뭐 이렇게 쭉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작품은 여행 속 상자 1941년도 호남 매체. 이 작품은 마침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사들이게 됐죠. 사들이게 돼서 몇 년 전에 이제 전시를 또 진행하려다가 이제 전시를 제대로 이제 못하고 그랬던 부분. 아무튼 그 한국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마르셀 디상의 이 기념비적인 여행 속 가방이라는 상자 여기 이거를 매입을 뭘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고가에 지금 매입을 했죠. 지금 또 이제 모나리자에도 우리 마르셀 디상이 이제 손을 대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나리자라는 개념은 미술계 최고의 권자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가 되겠는데, 이 모나리자의 그 아성을 넘을 만한 그림이 현재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 정도까지 이제 권위의 상징, 예술에서 가장 그 권위를 만들어 놓은 그 권위의 상징인데, 그 마르셀 디상은 그 최고의 그 권위의 자리를 단 뭐 몇 가지의 손으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그 개념을 여기다 넣어버림으로써 그거를 도전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 코시엄과 그 다음에 RHOQ라는 이런 재미난 글자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패러디를 하게 되는데, 이 글자가 그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그 조그만 엽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찍은 사진처럼 찍은 다색 석판화 엽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코시엄하고 턱시엄을 그려놓고 그 아래다가 이제 RHOQ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말로 LHOOQ 이렇게 LHOOQ로 발음이 되는데요. 그 발음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 이런 식의 라는 문장과 동일하게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모나리자의 그림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하나의 이제 뭐 재미난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던지면서 세간에, 이것도 뭐 아모기호 같지 않습니까? RHOQ라는 것도. 그런데 마침 또 프랑스 발음에 또 재미난 그 발음과 연동돼 가지고 연상 작업이 또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만치 또 뭐 마르셀 디상이 뭐 하나 하더라도 선문답 또 화두를 던지듯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만치 이제 개념 미술을 또 만들 정도의 이 개념적으로 상위 고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작품의 의미를 마르셀 디상은 이미 이제 최고의 정점, 이 권자의 정점에 찍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나도 그만치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예술가라는 것을 어쩌면은 뭐 도전장을 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도전장을 낸 것이 바로 이 모나리자의 패러디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상의 그림을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일반적인 회화를 넘어서 상당한 영역까지 이제 그 후대의 여러 미술사가들에게 또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금 보는 작품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품도 일반적인 회화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의 움직임의 동작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입체파가 다각면으로 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는 거가 있다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의 동세를 이 평면에다가 정지 화면이 아니라 움직임 화면을 어떻게 넣을까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작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뒷상은 결국 그의 그 개념 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했던 부분들이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 날개 틀이라던가 또는 인간을 해부하면서 실제로 사람들 인체를 그릴 때 그 안에 다양한 속성들, 기능적 속성이라든가 근육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뒷상도 평면 예술에서 또 그림 예술
또 그림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이게 예술이 갖고 있는, 미술이 갖고 있는 이 복잡성 자체를 상당히 많이 이제 해석을 해서 뒷상 버전으로 그런 아이디어 또는 그 나름대로의 퀄리티를 던지면서 보여줘서 후에 그 다다이즘이라든가 또 초현실주의, 팝아트 등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결국은 20세기 현대미술 사조의 전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르셀 뒷상의 이제 작품을 같이 보고 얘기 나눴는데요. 이 뒷상의 작품을 통해서 현대미술 개념이 이제 개념 미술이 만들어졌고 더군다나 레이디 메이리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뒷상이 결국 현대미술의 사조의 이 전설이 된 부분까지 같이 또 파악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강 페미니스트 아트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작은 부제로 그 역사 속 위대한 여성 화가 이렇게 좀 지었는데요. 페미니스트 아트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페미니스트에서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탐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분화되어 있는 뭐 성적 개념과 구분이 있지만은 자기를 찾아간다는 개념에서 나는 무엇이고 어떤 존재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는 바로 영역 분야가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 아트는 정체성과 함께 갑니다. 먼저 오늘 그 이제 얘기가 될 부분에 이제 최초의 기록적인 화가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르테미스 젠텔레스키입니다. 이분은 서양 미술사에 기록된 그 최초의 여성 화가인데요. 그러면 여성 화가라 그러면은 화가들 중에서 여류 화가들의 제일 처음 선배가 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선배가 되고 최초에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죠. 왜 그러냐면 앞단에 누가 걸어간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 길이 좀 좋은 길이 열린다면은 최초로 걸어가는 분이 좀 그래도 일취월장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할 텐데 이분한테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이 젠텔레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미술적 재능이 이제 그 출중해서 아버지 화가인 아버지가 이제 보시기에 아고스티노 타시 이건 아버지는 그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자신의 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이제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살이 될 때 미술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화가 수업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신의 그 친구인 동료이면서 친구였던 아고스티노 타시라는 사람을 이제 이 딸의 개인 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개인 교사인 타시는 아버지가 없을 때 이제 이 젠텔레스키를 강간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7살 때 이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건 이후에도 마치 이제 결혼할 것 같은 그런 젠텔레스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뭐 결혼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알게 돼서 결국은 이제 강간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그 젠텔레스키는 여성 화가이면서 이 강간 고소 사건도 최초의 강간 고소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법정에서도 썩 그 좋은 결과의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 또 이제 안타까움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타시 같은 경우에도 뭐 2년 정도의 형인가를 받았는데 형도 마침 짧았는데 그 형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그 형이
그 재판 결과가 그냥 그렇게 되는 식으로 뭐 이게 마무리가 돼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젠텔레스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의 작품이 수산나와 장로들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젠텔레스키의 그 17살 때인 1610년의 그 첫 작품입니다. 그래 성서 다니엘경에 그 외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부인 수산나가 두 장로들에게 이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에 대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네, 홀로 모욕하는 수산나를 훔쳐보던 사악한 두 명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몸을 내어주기를 수산나에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협박을 해도 수산나는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협박을 하던 이 장로들은 그렇다면은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그래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넘어가지가 않고 이 수산나는 결국은 이들의 음해 공작에 의해서 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마침 이때 그 청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또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악한 두 장로들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되고 수산나의 누명은 벗겨지게끔 이 다니엘이 기치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 이야기와는 반대로 이 작품과는 반대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16세기의 프랑스 화파 그리고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이 작가들에 의해서 수산나가 장로들을 유혹하는 그림으로 그려진 이런 반대적인 그림이 또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그림과는 반대로 이 수산나는 그 여성의 입장, 젠텔레스키는 이 수산나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 나갔고, 당시 이 젠텔레스키가 수산나를 그런 그 장로들, 위협하는 장로들에 대한 그 그림, 그러니까 수산나와 장로들에 관한 이 젠텔레스키의 1610년의 그림은 상당히 그 사회 고발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림인데요. 여성들의 그 사회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림이었죠. 그 이후에 수산나는 이 이후에 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잠깐 그 알로리의 그림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의 알로리하고 시스파토 바달로치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젠텔레스키가 수산나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린 그림과는 별도로 여기에 나오는 수산나는 지금 뒤에 있는 장로를 유혹하는 장면의 그림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젠텔레스키가 수산나를 피해자로 보고 그린 그림과는 정반대의 그림으로 지금 수산나를 오히려 이제 거꾸로 장로를 유혹하는 그림으로 해서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 젠텔레스키는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또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젠텔레스키는 1912년도에 어머니와 아이라는 또 그림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간고발 사건이 이제 잘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강간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이제 여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움도 다 겪었고 인생의 이제 고배를 아주 아픔을 가진 상태여서 그 안에 이제 결국은 이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 그림이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어린 아기가 이제 어머니의 이제 젖을 깨물어서 피가 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젠텔레스키가 그 마음 속에 이제 상처라든가 마음의 상흔이 이런 그림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상처받는다라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젠텔레스키는 남성상에 대항해서 강력한 여성상을 이제 가동하는 그런 그 유디트와 같은, 유디트는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 여성 장군의 어떤 그 상인데요. 그런 상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리게 됩니다. 지금
시스라를 죽이는 야웰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강력한 그 여성상, 남성을 지금 처벌하는 여성상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자화상이 이제 1963년에서 1637년 사이에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젠텔레스키의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에 그 그려진 사람이 바로 예전 그 성폭행 사건에 바로 그 타시가 아닌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화상이 이제 그려지는 시기가 1637년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유디트 그림이 나오죠. 이제 젠텔레스키는 이제 마음의 상흔이 있으면서 강인한 여성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시 그 자화상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존재감이라든가 존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 존엄성을 파괴한 남성상에 대해서 이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한편의 방편으로 강한 여성상을 이제 갖추게 돼서 이 그림에 지금 제목 나오죠. 홀로페르네스 참수 후에 이제 유디트와 하녀들 이런 그림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최초의 그 여성 화가로의 젠텔레스키가 이제 유디트와 하녀, 이 홀로페르네스 이 남성상들을 강력하게 참수하는 모습에 이제 이런 여성 장군과 같은 이런 그림까지도 이제 가지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근대에 오게 되면은 그 베르토 모리조라는 또 우리 페미니즘의 이제 작가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또 상당히 또 유명합니다. 바로 마네와 깊은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 만남이 있는 바로 여류 작가죠. 그리고 최초의 인상파 여류 화가로 모리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로서도 이제 최초의 인상파 화가로서의 이제 나름대로의 그 실력이라든가 인상파의 중요한 예술가로서 미술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만해의 동반자로서 이제 인생의 만남이라든가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었고 또 인생관이라든가 철학의 변화가 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 예술가로서 여성 작가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자기 색깔과 컬러가 있는 예술 세계를 꾸려가게 되죠. 그래서 모리츠의 세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모리츠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일단 부유하면서 아주 그 부유하고 귀족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네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만남이라든가 그의 관계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 제약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겪게 돼서 그 그림 세계도 좀 변화가 있게 되고 또 그림에도 나름대로 또 정체성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모습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른 작가들과는 틀린 예술 세계가 좀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인상파주의에서 최초의 여성 여류 작가다라는 얘기가까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여름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모리츠의 그 색감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격조가 있고 어린 시절 그 격식 있게 자란 그 예술가로서의 그 화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람이라는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이 모리츠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또 집안이 또 이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라서 이 가문의 가풍이랄까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성상의 페미니즘의 정체성으로 보자면은 이 모리츠 같은 경우에는 마네와의 만남이 있고 또 사회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배경 과정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술 세계도 자기만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 세계를 완성해낸다.
지금 마지막에 보고 계신 작품이 이 모리즈의 그 독서라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독서를 보게 되면은 여성상으로서 자연과 함께 하면서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으면서 상당히 옷은 지금 우아한 궁정 옷이 아니어도 이 앉아있는 자태만으로도 여성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완성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리츠에서 이 멕시코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멕시코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프리다 칼로가 있죠. 이제 이 프리다 칼로가 왜 이 그 페미니즘 아트에서 빼놓을 수 없느냐면은 프리다 칼로는 여성 작가로서만 정말 이해되기보다도 한 인간 승리를 한 작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프리다 칼로는 일생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 거의 병석에 누워 있다시피 했죠. 일반인들 같으면 그 정도의 고통이라든가 아픔은 거의 견딜지 못할 정도의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그것을 극복을 잘 했죠. 극복을 잘하고 인생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버티면서 극복하고 그 예술적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싸움에 큰 하나의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고통을 본인은 이 상징적 언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떠 있는 침대, 그래서 상당히 이 그림은 좀 직설적으로 보입니다. 병석에 누워 있고 이 그림을 보자면은 낙태를 했고 또 여기 이제 콩팥이라든가 신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없고 어떤 거는 쇠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교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같은 이 온몸이 거의 다 상당히 많이 망가질 정도의 그 고통이 수반됐지만은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해서 페미니즘 작가에서는 상당히 현대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지금 추앙받고 있고 또 그렇죠. 항상 이 프리다는 그의 남편이면서 그 동반자였던 그 디에고와 함께하기를 늘 소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수많은 그 병석과 병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평범한 그런 모습의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이 프리다는 이 디에고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초상화를 자화상을 볼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자화상 보면은 이제 부러진 척추가 1944년도에 이제 그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그나마 이제 좀 1926년도에는 좀 젊은 시기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화상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다 칼로 보시면서 이제 페미니즘 정체성에 관한 그림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페미니즘 작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인간 승리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게 바로 페미니즘 영역인데요. 삶을 산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해낸 분들이 바로 이 페미니즘 작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예술 세계를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게 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용기를 찾는 것보다 어쩌면 큰 용기를 또 만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페미니즘 작가거든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주로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즘 아트 얘기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 승리적인 측면에 이 페미니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도 페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승리의 모습 이런 부분을 담아내기에는 어쩌면 페미니즘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미니즘에서는 프리다 칼로까지 이렇게 감상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지금 프리다 칼로에서는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많았지만은 시간적인 제한상 몇 가지 아픔이면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상처에 관한 거, 자화상 이런 정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좀 작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또
경험이라든가 인생관 또 철학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시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강 키스헤링의 낙서와 오늘 여러분들하고 키스헤링 낙서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키스헤링의 낙서와 그러면은 낙서와보다도 키스헤링 그러면은 이제 기어가는 아기 그림 이게 유명하죠. 그리고 담벼락 미술을 갤러리로 옮겼다. 이제 그렇게 해서 키스헤링에 대한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요. 키스헤링의 그 사진을 초상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뭐 키가 좀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제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실제 낙서 작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어쩌면 그 가장 그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그 작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스헤링은 1958년도에 이게 태어나서요. 그때가 그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난 후에 그 베이비 붐이 많이 불 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58년 개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딱 그 세대이네요. 그래서 그 세대라서 이제 반전 반핵 또 뭐 성자유 사상 뭐 등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이라든가 철학적 사조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했던 그 시기에 태어나서 상당히 생각도 많고 아마 그리리라 이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태어나서 자유사상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또 접하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한쪽으로는 또 동성애자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또 그는 또 사회나 또 정치의식 쪽으로 또 이 관심이 또 이제 많아지면서 뭐 인종 문제라던가 또는 뭐 또 전쟁에 관한 문제 또 이런 또 그때 시기가 새로운 기계 문명들이 막 도래하고 뭐 매체 문명들이 막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크게 화두가 될 시기에 아무튼 그 격동기를 살았던 한 그 예술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작품을 보면서 볼 텐데 먼저 키스헤링이 그림에 대해서 가치관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키스헤링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런 어법이 좀 서양적인 어법 같지는 않고요. 우리 동양의 이 동양적인 또 선문답 같은 어법을 꼭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1958년도 우리로 얘기하면 58년 개띠여서 사회적 또 세계사적으로 그 격동기를 태어나서 그런 걸 살아내야 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래도 삶에 깊이 있는 그 고뇌 철학이 이 속에 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키스헤링의 대표적인 그 그림, 이제 요 사이사이에 이제 기어가는 아기가 이제 여기 그 윗줄 두 번째 줄에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일어선 아기도 있고 하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강아지하고 아이들, 그리고 이 키스헤링의 트레이드 마크화 되어 있는 이 단순한 심플하게 되어 있는 이 라인들, 이 그림들이 있죠. 뒤로 이제 이 낙서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스헤링이 가장 키스헤링을 키스헤링답게 그리고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낙서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오른쪽 맨 왼쪽에 키스헤링이 그 날개를 달고 있는 인어, 이거는 크게 키스헤링 그림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림인데 실제로 저기 지하철에서 저 그림을 그렸군요. 그런데 이 낙서하고 있는 그림을 누군가 뒤에서 찍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낙서 그림 작가들은 낙서만 하고서 그 낙서의 흔적을 남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키스헤링은 이미 이제 이걸 제도권으로 아마 가지고 들어올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예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낙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찍고 그 친구에게 이제 카메라를 쥐어주고 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찍고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낙서화로 낙서화라는 거는 그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시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낙서를 하고 그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서 장면인데, 이 낙서 장면을 상당히 잘 찍고 책을 출판하고 하면서 낙서 화가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낙서 화가이기 때문에 이번 그림도 지금 사진에 낙서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좀 큰 사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화가 이 낙서 화가면서 이제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벽화인 것 같아요. 이게 피사에 있는 1989년도에 이 기록적인 키스헤링의 이 기록적인 그림이 이 벽화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피티죠. 이제 이 길거리 낙서가 또 하나가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그림이 이제 이 벽에 지금 이 벽의 이 낙서는 지금 키스헤링을 이제 기념비하는 그 어린이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낙서화로서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기 되면은 여기에 캐릭터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창문인 것 같으면서 사람의 눈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그렸어요. 그리고 걷는 아이들이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제 어딘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세상을 이제 빗대거나 거꾸로 가는 세상을 좀 그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네모난 빨간 얼굴 밑에 그 반전, 그러니까 뭐 핵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전의 이제 그런 낙서가 있는 것 같아요. 키스헤링은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당대 현대 미술의 전설인 바로 그 앤디 와홀과도 이렇게 교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앤디 와홀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대가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그 예술계에서 상당한 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키스헤링도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앤디 와홀은 충분히 젊은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교분 있게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도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헤링도 당시에 상당한 그 현대 미술 또 팝아트의 그 거장들을 이렇게 교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낙서화에 있어서도 큰 일획을 그을 수 있는, 왜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들과 교우하는 그 젊은 작가들은 결국은 그 대가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의 스케일,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사상적, 철학적 스케일을 엿보게 된다면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큰 일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당대에 큰 대가들과도 이렇게 이제 뭐 소통도 하고 또 교훈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회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큼직하게 던지는 나름대로 이제 힘찬 자기의 포스가 있는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회적 메시지인 그 성에 관한 또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지금 그 키스헤링의 이제 좀 공통적인 그 그림의 아이디어는 사랑, 우정, 믿음 뭐 이런 부분들. 한때 그 기독교의 어느 종파에 몸을 담고서 신실한 그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크게 마음속에 크게 새고요. 특히 그 아까 태어났던 시기가 이분이 이제 1958년도에 이제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세계사가 막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역동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적 메시지라던가 또는 그런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고뇌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활동적인 그림들, 사회 메시지를 담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힘 있는 예술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의 사회적 메시지 쪽에 뭐 아프리카의 자유에 관한 남아프리카 그런
자유에 관한 결국은 인권이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조용한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 낙서가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빛나는 아기 그래서 우리 가장 키스에링의 이제 그 뭐랄까 저기 마크죠. 제일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로서 이제 기어가는 아기, 그 다음에 짖는 강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4개를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색깔이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컬러가 아주 이쁘죠, 그죠? 그리고 키스에링의 또 트레이드 마크가 이 굵직한 시원시원하면서 굵직한 그 외곽 선처리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디자인이 아닌 것이 이게 회화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또 예민하게 다룰 텐데 이제 키스에링만의 고유한 굵은 외곽 선처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인상 깊습니다. 그러면서 키스에링은 또 이렇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낙서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삼각형의 이 도형적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상징성 있게 작품을 보여주고 있네요. 침묵과 죽음. 뒤에 보라색의 이제 삼각형이 비치면서 이 검정의 이제 바탕에 있고 그 베이스에 사람들의 그 울고 있는 상인지 웃고 있는 상인지 모르겠네요. 눈을 아무튼 가리고 비비고 이게 좀 사람 군상이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는 키스에링의 그 사람을 그리는 형태가 이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또 키스에링은 이 작품 제목에서 무제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무제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작가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되고 개방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근데 해석에 대해서는 너에게 좀 더 자유로움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는 방식이 바로 무제인 것 같은데요. 무제를 많이 그려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래피티가 길거리 미술 또 낙서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치 권위적인 거라든가 권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탈피했던 예술 분야인데 좀 가볍게 예술을 세계에 접근하고 또 가볍게 예술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리를 이 무제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서 관객들과의 그 친숙성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스에링이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하트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키스에링은 우정과 믿음, 신뢰, 사랑에 대해서 일생 예술가로 살았던 마지막 시기에 이 부분들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사회적 발언이라든가 또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또 낙서를 해내고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미술로 또 미술 중에서도 자유로운 미술을 만든 건데요. 그려낼까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일찍 떠난 것 같습니다. 지금 키스에링의 낙서화에 대한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마르셀 디상이 개념 미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화단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술이 어떤 고정된 패러다임이라든가 고정된 가치관에 갇혀있기보다도 새로운 것을 또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 마르셀 디상의 또 셈이고 또 레이디 메일이라면은 마찬가지로 키스에링도 길거리 예술 또 뭐 만화 같기도 하지만은 만화 영역보다도 낙서화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예술에서 지고함을 고상하게 그렸던 그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고상함도 순수예술성의 그 가장 결정판이라고 한다면은 만화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만화는 자유로운 낙서이면서 자유로움인데 그 자유로운 표현 방식으로도 충분히 제도권적인 예술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예술 영역의 확장성을 이 키스에링도 만들었다. 그래서 키스에링도 비판적 재구성을 했는데 비판은
현 미술에 있는 정내원에 있는 현 미술판을 읽은 것이고, 그 읽은 거를 통해서 재구성을 키세링식의 재구성은 바로 낙서화를 제도권으로 들여온 거. 이래서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창작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10강의 키세링의 그 낙서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10강 마치겠는데요. 10강에서도 마지막에 정리한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예술 분야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상 영역에서 상당히 다양한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방식을 던져주는 작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도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술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새롭게 눈뜨면서 새로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철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